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따로 태어났지만 저 세상에 갈 때는 같이 가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부모를 일찍 여의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부잣집 꼴머슴이 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성은 김씨였는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그는 20살이 넘도록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소의 등에 길말을 얹어서는 먼 산까지 나무를 하러 갔다. 길말을 소에서 내려놓고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허겁지겁 길말 속으로 숨어들었다. 노루를 감추려고 머슴 총각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서는 길마의 양쪽 구멍을 막았다. 길마가 양쪽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덮지 않으면 노루가 다 보였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니 포수가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물었다. 여기서 노루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포수가 손바닥에 침을 뱉더니 점을 쳤다. 그런 다음 다시 물었다. 요놈이 길마제로 간 것 같은데. 길마제가 어느 쪽이오? 머슴 총각이 손으로 가리켰다. 길맞아요. 적이라고 합디다. 김 총각이 적이라고 하니까 포수가 그곳으로 쫓아갔다. 거기는 길마제가 아닌데 길마는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 있으니 길마에서 노루가 나오더니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하고서는 포수와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어린 생명을 살려주는 좋은 일을 하고 나니 김 총각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까 그 노루가 나타났다. 희한한 일이었다. 노루가 영물이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내가 이 집 머슴인 것을 어떻게 알고 왔는가? 노루가 머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는 잡아당겼다. 총각이 물었다. 따라가자고 그러느냐? 노루가 고개를 끄덕여서 따라갔다. 얼마만큼 가니 산중턱에 제법 넓은 평지가 있는데 노루가 발로 사각형을 그렸다. 여기에 묘를 쓰라고 그러느냐? 노루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면 집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둘러보니 널찍한 것이 집을 짓고도 농사를 지을 땅이 얼마가는 남을 것 같았다. 안 그래도 주인 집에서 나와 독립할 때가 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이 되자 머슴 총각은 그동안 주인 집에 맡겨두었던 세경을 받아서는 노루가 점 찍은 땅에 오막살이를 한 칸 지었다. 그런 다음 오막살이에 붙은 터에서 농사를 짓고 시간이 나면 집신을 삼아서는 장에 나가서 팔았다. 이제 장가만 가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자기 같은 놈한테 어떤 색시가 오겠는가 싶어서 답답하기도 했다. 총각이 노루의 도움으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지 몇 달. 어느 날 밭을 메고 있는데 노루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뒷다리가 덫에 걸려 피투성이었다. 총각은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가 덫을 풀어주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다. 며칠 동안 약초를 바르고 곁에서 돌봐주자 노루는 기적처럼 회복해 다시 산으로 뛰어 돌아갔다.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씨 총각의 논이 늘 다른 놈보다 곡식이 더 잘 여물고 풍성했기 때문이다.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저 집터가 신령스러운가 보다. 라고 뒷담화를 하거나 총각의 물건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실하기도 하고 커 보이던데 그것 때문인가? 라고 하면서 킬킬거렸다. 총각은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루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고 고마워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서 정월달쯤 됐는데 하루 종일 천지가 하얗게 눈이 왔다. 어디를 가는지 이 궂은 날씨에 어떤 젊은 양갓집 부인이 조그만 보따리를 안고 지나가다가는 더는 못 가겠는지 김 총각 집 처마 밑에 와서는 눈을 피했다.
처음에는 내외를 하느라고 모르는 체하다가 늦은 오후까지 눈이 계속 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눈을 피하라고 청했다. 날이 저물어가니 어떻게 해? 호랍이 솜씨긴 하지만 저녁을 하긴 했는데 상황이 묘해서 겸상할 수가 없었다. 총각이 먼저 말했다.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손님일랑 방에 들어가서 드시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주인을 놔두고 손님이 어떻게 방에 들어갑니까? 주인이 방에서 잡수시면 나는 부엌에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방에서는 주인 김총각이 먹고 젊은 부인은 부엌에서 먹었다. 밥을 먹고는 잠을 자야 하는데 방이 조그만 거 하나라 서로 사양했다. 여인이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서 그냥 불 쬐어가면서 잘 테니 주인은 들어가 주무세요. 아이고, 젊은 부인이 부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엌에는 제가 있을 테니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렇게 서로 사양하다가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다. 젊은 부인은 영남 재상가집 따님이었다. 한양으로 출가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신랑이 돌림병으로 죽었다. 몇 년을 신랑 없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 모습이 안 되었던지 하루는 시아버님이 불렀다. 평생 먹을거리를 줄 테니 친정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시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친정집이 가까워져 오니 신랑 죽은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친정 부모 보기가 부끄러워서 굳은 날씨를 핑계로 망설이고 있었다. 젊은 부인이 새벽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젊은 여자를 산중에서 만났으니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다못해 실없는 소리라도 할 터인데 총각이 참 정직하고 보기 좋았다. 젊은 부인은 새벽에 떠났다. 여인은 떠나기 전에 시집에서 준 작은 보따리를 슬며시 두고 갔다. 자기야 친정집이 유복하니 필요 없지만 오두막 주인은 무척 가난해 보였다. 그러니 자기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아니면 혹시라도 나중에 만날 것을 생각해 인연 자투리나마 남겨놓고 싶어서였는지 몰랐다. 부인이 떠난 뒤 방 안에 있는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김총각이 풀어보니 곱게 접은 비단 두 필에 금덩어리 두 개가 쪽지 하나와 함께 들어있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죽어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하던 청산 과부입니다. 시부모님이 권하고 저도 옳다고 여겨 시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루 저녁 신세에 금덩어리는 좀 과한 느낌이 듭니다만 저보다는 총각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놓고 갑니다. 시집에서 준 금덩어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저에게는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각처럼 근면하고 정직하지만 가난한 사내에게는 이런 게 더 값지게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이 되면 볼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총각은 보퉁이를 헐지 않고 그대로 벽장 속에다 고이 넣어 두었다. 땅이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내 것이 아닌데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봄이 와서 눈이 녹고 얼었던 개울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김총각은 집신을 팔러 장터에 갔다가 뜻밖의 그 젊은 부인을 다시 만났다. 눈 속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그날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라 반갑게 눈길을 마주치고도 잠시 침묵했다. 김총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덕분에 제 집이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빙그레 웃으며 부인이 대답했다. 그날 저는 세상에 아직 정직한 사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장터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씩 나눠 먹고는 헤어졌다. 봄은 차츰 깊어졌고 김총각과 부인은 장날에 만나서 장터 국밥을 먹고는 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총각이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려 얼굴이 반쪽이 된 채 열흘이 넘게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다. 장날에 갔다가 두 번이나 김 총각을 만나지 못한 부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총각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다 죽어가는 김 총각을 발견했다. 혼자 사는 남정네가 이렇게 홀몸으로 아프면 어찌합니까? 하고 울면서 여인은 밤낮으로 김 총각을 간호했다. 부인의 정성 덕분에 김 총각은 서서히 회복했고 맑은 정신이 돌아온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부인이 지친 얼굴로 자기 옆에 누워서 잠든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잠자는 부인을 한참 쳐다보던 김 총각은 부인이 눈을 뜨자 엉겁결에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했다. 부인, 우리 살림을 합칩시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 말에 놀라 부끄러워하는 총각을 보고 부인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총각이고 나는 과부인데 괜찮을까요? 주위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녁에 같이 잠들고 아침에 같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김 총각의 가슴을 파고들며 부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병이 나오면 부부간이 되기로 약속했다. 병이 났자 김 총각이 다락에서 보따리를 끄집어냈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놀라는 부인 앞에서 씩 웃었다. 이놈을 그대로 두어야 당신을 다시 만날 것 같았어요. 의논 끝에 금덩어리를 팔아 몇백 석이 넘는 논을 샀다. 부부간이 되어 자식을 낳고 사는데 3년 동안 연년생으로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자식들이 커서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보는 족족 아들들이 장원급제했다. 부부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해는 달랐어도 이 세상을 버릴 때는 같이 가기로 서로 다짐했다. 병든 아내가 곡기를 끊고 이승을 떠날 것 같이 보이자 바로 그때부터 같이 곡기를 끄는 김노인은 아내와 같이 세상을 버렸다. 그때 김노인의 연세는 82, 부인은 85이었다. 김노인이 따라 죽은 이유는 아내가 극락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앞에서 횃불을 들어 길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루가 점지해준 부부가 살던 집터는 현재의 대구 달성공원 터라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